전년도 말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상의 부채 비율이 만약에 500%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미 정량적 평가로서 우리는 감점, 마이너스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남들은 다 채워갖고 들어가는 걸 나만 혼자 부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 2점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계법인 창천의 예지평구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요. 이제 이 항목을 미리 좀 들으셨으면 도움이 좀 더 많이 되실 수 있겠지만 아직이라도 뭐 늦지는 않았다. 여러분들의 세무대리인이시죠. 이제 회계 결산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 결산된 재무제표로 내년 뭐 정부 지원이나 투자 유치나 아니면 대출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금 조달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스타트업이 챙겨야 될 결산 사항들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이 자금 조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많은 스타트업들은 아시다시피 매출을 창출해서 거기서 이제 나온 잉여금으로 재투자하는 일반 뭐 중견기업, 대기업의 방식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보통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방법의 자금 조달을 고려하시는 거고 그 다른 방법의 자금 조달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제 투자 유치, 정부기관 대출,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각각 그 자금을 조달하는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포인트들이 있지만 당장 유의미하게 활용되는 게 바로 세 번째 정부 지원 사업, 특히 R&D 과제 사업을 많이 트라이하고 그런 걸 통해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회사들에게는 정부 결산 재무제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계, 결산이 하는 역할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렇게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다음 성과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게 이제 스타트업의 숙명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금을 잘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잘 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계가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회계의 어떤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정부 지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결산 재무제표 작성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자금 조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물론 이제 매출이 창출되고 영업이익이 발생해서 재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즉 사내 유보금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 금융권 대출, 정부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나 금융권 대출에서는 조금 스타트업의 어떤 결산 재무제표라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게 활용되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여러분들의 회사를 투자하려고 검토를 할 때 과거의 재무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아무래도 스타트업, 개발 단계, 시드 단계, 이제 막 시리즈 A를 열고 있고 BM이 확정돼서 매출액이 발생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의 스타트업들이면 통상적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현재 투자를 하는 것이지 과거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의 손익이 어떻고 재무 상태가 어떻고 이것 때문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참고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게 금융권 대출인데 금융권 대출 역시 신용이 높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통상적으로 기보나 신보 이러한 정부 기관들이 발행한 보증서를 통한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최근 들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투자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이 투자 사이드에만 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대출 측면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기업은 최근에 기보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금액이 한 수억 원이 되었어요. 수억 원이 되었는데 그 수억 원이 은행의 일방적인 통보로 우리는 무조건 이번에 연장을 안 해줄 거다. 너희가 원금을 못 갚으면 우리는 너희를 또 처리하고 바로 나는 보증서 발행한 기관으로 가서 나머지 금액을 받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는 지금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자는 성실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를 통한 대출이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그 보증서가 100% 보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바로 문 닫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 대출도 좀 요새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연장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연장이 안 된다면 자금을 어떻게 하면 실제 조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보증 비율을 핑계로 댄다면 나머지 보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현금 보증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 타개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금융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가 있다고 해서 뭐 대출 실행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연장이 되면서 그 회사의 재무지표를 체크하려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회사의 부채 비율, 뭐 매출의 어떤 성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업 이익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따지면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증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할 수는 있지만 회사의 재무지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자금 조달 원천 중에 하나인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요새는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초격차라는 표현을 쓰죠. 10대 초격차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그쪽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중에 큰 금액이 아무래도 R&D 과제인데 그런 과제들을 잘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결산재무제표가 특정 부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기관이 바라보는 정책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어떤 성과 창출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고 정산 감사를 매번 받고 있기 때문에 증빙 관리, 자금 절차 이런 것들이 회계에 적절히 잘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사후적으로도 많이 따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재무제표는 특히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보면 숫자가 하는 역할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금 조달 유형의 하나인 정부기관,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회사 국가의 의무인 국세나 지방세, 세금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한 내로 세무신고를 안 하시면 그러한 완납증명서 자체가 출력이 안 됨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물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기본적인 서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감사, 즉 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이러한 좀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참고로 외부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이 들어가는데 감사 의견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정 의견, 한정 의견, 그다음에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부적정과 의견 거절은 되게 안 좋은 거다. 부적정은 많이 어떤 부분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특정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고요. 의견 거절이라는 건 이 회사를 감사하러 회계사가 왔는데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취할 수 없고 절차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분석의 결과물인 의견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거절이라는 의견을 주는 거다. 한마디로 회사가 자료 제공을 안 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 저것도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회사의 감사를 받는 스타트업들은 적정 의견 또는 아무리 안 좋아도 한정 의견을 받아야 된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 를 표시하는 의견이고요. 한정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의미하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초도 감사를 받는 최초로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회사는 한정 의견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습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실제성이나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쫓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서 한정 의견이 나오지만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의견이니까 너무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많은 뭐 스타트업들이 팁스 투자를 받으시고 또는 팁스가 아니더라도 팁스는 대표적인 중기부 R&D 과제 사업이고 산자부나 과기부나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 사업을 이제 R&D 과제 등을 신청하실 텐데 그때 이제 보는 게 재무 비율입니다. 팁스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가 아무래도 스타트업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러한 재무 비율이 좀 더 우호적이다, 스타트업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1000%, 1000%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상태고요.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처별 또는 그 사업별로 부채 비율을 보는 허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긴 한데 부채 비율이
500% 미만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400% 이러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결산재무제표를 신경 써야 된다. 왜? 내년에 R&D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요구하는 서류가 전년도 말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상의 부채 비율이 만약에 500%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미 정량적 평가로서 우리는 감점, 마이너스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남들은 다 채워갖고 들어가는 걸 나만 혼자 부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 2점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부채 비율 산정 시 VC협회 회원사에 이러한 대출형 투자가 있죠. CB나 BW. 최근에는 세이프 투자,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이라는 형태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은 부채로 카운트를 하지 않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기관들의 담당자 자체가 인지가 많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상으로는 이게 이제 사채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채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부채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우리 회사가 분명 배제되는 대출형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그 담당자랑 소통하시면서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가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R&D에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를 재무제표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없는 회사라면 판매 관리비 중에 몇 프로 이상의 비율을 썼는지 또는 매출액이 있다면 매출액의 예를 들어 10% 이상의 R&D를 매번 지출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이런 거죠. 정부 입장에선 R&D 과제에 신청했는데 평소에도 R&D를 안 하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R&D에 지원했다. 너희 뭐 R&D 할 거야? 뭐 기존에는 안 한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건데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이 R&D는 꼭 내가 지원을 받아서 국가의 어떤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R&D라는 계정 과목을 손익계산서에 노출하도록 결산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임플리케이션인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그 다음에 일정 비율의 R&D를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을 위한 핵심적인 결산 사항이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장표입니다. 이 항목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듣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세무대리인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년 3월까지 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하고 그 신고된 재무제표가 이제 확정 재무제표가 돼서 내년도 R&D 과제에 계속 제출이 되어야 될 재무제표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조금 아까 아쉽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증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증자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증자라는 건 등기가 끝나야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회사에 돈을 넣었다. 그래봤자 그건 가수금이고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오히려 역효과인 거죠. 돈을 뭔가 회사가 메꾸려고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돈을 더 넣었더니 부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시면 큰일 난다. 먼저 개발을 하는 회사들의 특징은 R&D를 뭐 지원하려는 걸 고려하려는 회사의 특징은 말 그대로 개발 활동을 많이 하죠. 이게 플랫폼 사업자가 됐건 아니면 뭔가 특별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사업이 됐건 제조가 됐건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런 회사들은 뭐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핵심적인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개발 활동이 수반되고 그러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는 항목으로 자산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개발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이 개발에 대한 외주 비용들, 개발을 하기 위한 원재료나 연구 관련된 자재에 대한 소모품비 구입 등이 있을 건데 그러한 항목들은 이미 돈은 지출된 상황이다. 돈이 지출됐고 세무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결제를 했을 텐데 그러한 비용들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두고 있으면 세무대리인은 그 비용에 대한 1차적인 성격에 대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판관비로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급여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외주 개발비는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고 뭐 카드로 지출된 원자재 매입 금액은 소모품비로 처리할 겁니다. 그럼 바로 판매관리비의 비용 처리가 되면서 그 항목은 손실을 인식하고 우리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채는 그대로 있어도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건 참고로 자본분의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는 그대로 있어도 분모인 자본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부채를 상환하면 분명 분자가 줄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본 감소라도 덜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보니까 이미 나간 돈을 비용 처리하지 말고 최대한 자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결산 포인트고 실제로 그렇게 자산 개발과 관련된 항목들을 체크해서 세무대리인한테 이런 항목들은 자산화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회계장부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시리즈 A 이상 되거나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통상적으로 임의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임의감사를 받을 단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보통 재무제표 제출로 투자자와 IR 관계, 즉 투자자와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대신하는데 VC 이상의 이제 보통 투자사들은 펀드 규모도 크고 결선 금액, 투자 금액도 크다 보니까 임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럼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데 가장 중시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러한 개발비 자산화가 실질적으로 자산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세무대리인을 통해 만들어진 이 무형자산 금액도 일시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모두 비용 처리되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회계감사를 받기 전, 회계감사를 안 받고 있는 회사라면 개발비, 연구와 관련된 항목들을 체크해서 결산하실 때 맡기셔가지고 자본의 감소를 덜 시키는 방향으로 재무제표를 결산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주로 이제 매년 받으실 거예요. 매년 그 받으시는 감사인과 사전에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항목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을 자산화 시키려고 한다. 그럼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 문서를 어떤 것들을 구비해야 되는지 소통하시면 그 이제 회계 감사인이 여러분들과 좀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가이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런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대표님. 그럼 그 항목들을 맞춰서 자산화 항목을 인식하시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감사 보고서를 받으시는 게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발비 자산화가 중요하고 만약에 개발비 자산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왜 회계감사인도 책임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감사보고서라는 걸 내는 거 활동 자체가 책임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되게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해야 된다? 개발비 자산은 안 되지만 그 항목들은 모두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R&D 비율이 얼만큼 지출되었는지 또는 판매관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R&D에 얼만큼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R&D 과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급여,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이러한 개정 과목으로 R&D 활동을 보여줄 게 아니라 그 항목들을 모아서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셔야 된다. 이거는 R&D 과제 때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우선순위는 개발비 자산화가 안 된다면 적어도 표현되는 비용 개정 과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하셔야 된다. 이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에 어떤 연장선상인데 지금 변리사님 강의도 있으셨지만 특허 관련된 비용들도 충분히 자산화 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허 관련된 직접적인 특허청의 수수료 자체는 사실 소액이고 많지 않아서 자산화의 어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변리사 사무실에 내는 어떤 자문료 같은 금액은 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가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출원 단계 비용들은 사실 권리가 대외적으로 확보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되는 게 좀 더 성격상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 변리사 사무실이 여러분들의 회사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거기 품목에 물론 이제 출원 번호나 등록 번호 중심으로 명확하게 품목에 대한 명세를 디테일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활동을 섞어서 하고 이걸 중도금 잔금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 품목을 받아야 될 금액만 받기 때문에 품목을 약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실무적으로 그냥 자문료 이렇게 세 글자로 써서 세무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면 맞아요. 왜냐하면 개발을 위해 그것들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자산화가 어렵다면 당연히 경상연구개발비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변리사 자문료가 등록이 된다면 등록과 관련된 행위는 실질적인 직접 비용이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서 개정 과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간과하면 모두 어디로 간다?
지급수수료라는 개정 과목으로 손실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 R&D를 표현하는 거는 부족한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비용 차감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기는 한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그냥 영업의 수익, 회사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돈이 들어오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그거에 대응되는 비용들은 모두 대부분 R&D 과제이니까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R&D 활동에 우리가 돈을 이만큼 썼습니다. 라고 회계적으로 보여주는 게 보다 의미가 있다. 저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계 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회계 감사인이 회계의 온전한 표시를 위해서 비용 차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차감으로 하면 말씀드린 대로 경상연구개발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100원이라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했는데 그중에 9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면 90원 자체를 영업의 수익으로 놓고 경상연구개발비를 100원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차감 방식으로 하면 100원이라는 걸 실제로 지출을 했지만 90원이라는 돈을 경상연구개발비 차감 형태로 표현하면 회계적으로 보여주는 경상연구개발비는 10원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회사는 활동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회계적으로. 그래서 그 비율이 낮게 보여지고 낮게 보여지면 다른 경쟁사 대비 재무지표 기준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R&D 과제 신청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어서 비용 차감 방식은 안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식 회계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다. 생존 회계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감사인이랑 싸우셔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기는 돈 받고 하는 얘기인데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제 이름 팔면서 어느 회계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들었더니 이것도 가능한데 혹시 되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타협을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을 보시면 다 자산화, 어떻게 하면 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자본 감소를 줄이고 부채 자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법론들입니다. 예를 들어 비품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가 지금 노트북을 한 150만 원짜리 샀는데 이 150만 원짜리 산 다음에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즉 누구한테? 세무대리인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모두 한 번에 그냥 소모품비, 비용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요? 세법적으로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 건당 200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비용 처리해도 세무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자산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자산화를 최대한 많이 해줘야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자본 감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사더라도 1년 만에 쓰고 교체하거나 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2, 3년은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은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비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정자산 대장에 등록을 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비용 처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 세무대리인한테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변경 역시도 일반적으로 언급을 안 하면 세법적으로 해야 될 항목으로 됩니다. 그게 바로 정률법 5년이에요. 정률법 5년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이게 가속상각 방식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비용 처리를 늦게 하면서 회계적으로 자산을 많이 잡아주는 게 부채 비율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고 내용연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 늘릴 수 있거든요. 세법적으로. 다만 저런 것들은 세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변경신고를 통해서라도 저런 방법을 통해 자본의 감소를 늦추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 동일거래처의 채권 채무 상계는 예를 들어 내가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는 거예요. 한 업체에 대해서. 받을 돈이 100원이고 줄 돈이 80원이면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하면 당연히 셈기란서를 발행했고 받았을 거죠. 그러면은 자산에는 100원이 떠 있고 부채에는 80원이 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부채 80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하나의 업체에서 받을 돈 100원, 줄 돈 80원을 서로 상계한다면 나는 받을 돈 20원만 장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즉 부채 80원이 회계 장부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본은 변화가 없는데 부채만 줄기 때문에 부채 비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동일거래처에 채권 채무가 있으면 상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회계사님, 저희 회사는 저기 동일거래처 채권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저 회사랑 상계 처리하지 않고 100원을 받고 나는 80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저 사람과 협의를 안 하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내 회사 내부적으로 그냥 받을 돈 20원만 회계 처리한 다음에 다음 연도 1월 1일 날 그 분계를 다시 역분계 치면 됩니다. 다시 환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만 일부러 받을 돈, 줄 돈을 서로 상기해서 표시만 할 뿐이고 다음 연도에는 다시 줄 돈과 받을 돈을 총액으로 살려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근데 이것 역시도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월권이고 당연히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걸 확인하고 상계를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이미 너무 늦었다. 가수금의 자본 전환. 이미 회사에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대표님이 회사에 가수금을 막 넣은 상태다. 근데 그 가수금이 부채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상태라면 이미 넣었던 가수금을 출자 전환을 통해서 자본화 시킬 수 있는데 등기에는 또 며칠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주들 동의도 받아야 되는 행정 절차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자본 잠식은 당연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로 뜹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 자체가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정도로 최악이기 때문에 저거는 되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저걸 하면 R&D 과제는 포기하셔라 라는 거고 재고자산 관리, 원가 방법, 유동 비율 관리 저건 중요합니다. 유동 비율 관리.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인데 유동 비율이라는 건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높을수록.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의 가수금이 많다.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돈을 넣은 가수금이 많으면 그 가수금은 회계적으로 보면 세무대리인은 그걸 그냥 유동부채로 기장을 합니다. 유동부채로 기장을 하면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 유동비율인데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유동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당장 갚을 돈도 없죠, 사실 회사가. 대표이사 가수금을 넣었다고 해서 그 돈을 당장 갚을 여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없기 때문에 돈을 넣은 건데. 그래서 가수금이라는 형태를 유동부채로 두는 게 아니라 세무대리인한테 얘기해서 비유동부채로 돌려야 된다. 비유동부채로 돌리면 부채 비율은 감소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유동 비율은 올릴 수 있다. 유동 비율도 보고 부채 비율도 보는 게 R&D 과제의 재무 비율 포인트이기 때문에 유동 비율 방어를 위해서는 대표자의 가수금을 비유동 부채로 계정 대체를 해달라고 세무대리인한테 요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재고자산과 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사실 자본 감소를 덜 시키는 게 있는데 저거는 너무 복잡하고 사실 내용이 좀 방대해서 그리고 회사들이 재고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런 걸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잘 고려하시면 최소한 회사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채 비율 500%를 200%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예요. 501%를 499%로 줄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지원 사업을 할 때 500% 미만만 지원할수록 되어 있는데 지원 못하는 상황을 지원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들을 낮추냐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십시일반 이런 활동들을 모아서 부채 비율, 유동 비율을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그 결산 고려 사항인 거고 지출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될 항목들을 쭉 트리로 열거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자산화를 많이 하면서 비용 처리를 할지 이것도 이제 좀 참고 목적으로만 보세요. 사실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아까 이전 장표에서 모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항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뭐 중요한데 이거 당장 뭐 이런 것들을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실제 우리가 지출을 하면 그 목적에 따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용 기간에 따라 추적 관리 여부에 따라 어떻게 계정 거북에 반영될지는 참고로 보여드리는 장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각 결산 장표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 장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창업을 하셨을 때 뭐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거나 법인이 뭐 신규 창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창업이냐 아니냐라는 걸 따지는 항목들도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걸 많이 하시죠. 7년 넘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지원 사업이 안 돼요. 새롭게 신설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창업이니까. 근데 동종업종에 또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되면 이게 창업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혹시나 참고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 사업 활용을 하려고 뭐 신설회사를 만든다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한다 이런 걸 했을 때 창업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장표도 사실 여기 뭐 기록을 했는데 뭐 이거는 당장 결산에 대한 뭐 키포인트는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무 분석 그 다음에 회계 관리라는 거는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 쓰기질 이전 단계와 그 이후 단계로 제가 나눴고 IPO 직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는 스타트업들은 이후 단계도 계시고 이전 단계도 계실 테고 IPO를 고려하고 계시는 단계도 있으실 텐데 되게 중요한 항목이니까 이런 분들은 좀 중요성을 인지하고자 이렇게 장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좀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올해 농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회사한테는 성적표 같은 건데 그 성적표를 내가 좋게 만들 수 있는 상황과 뭔가 역량,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나름의 좋은 결과. 숫자적으로 좀 보여주기 어려운 개발과 지금 뭐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 시라면 조금 고민스럽고 있지만 그 고민스러운 부분을 지금부터 같이 어찌됐건 좀 고분분투하면서 좀 나아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나중에 그 숫자가 더 중요해졌을 때 보다 본인이 이해를 많이 하고 디렉션도 잘 주시고 의미 있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그 기타 등등 유의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결산도 잘 치르셔서 내년에도 사업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